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해 임시 격리 생활 중인 교민 가운데 신종 코로나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교민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것은 두 번째고 또한 의심 환자 264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확대되는 사례 정의에 따라 오늘부터 보건소 124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하고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금융 부문에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총 2조 원 상당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사용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유예됩니다. 코스닥 바이오업체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 무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실적 홍보에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2200선 초반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갔는데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죠.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좋은 모습을 어제까지는 우리 시장이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옵니다. 2250선 맞고 또 내려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나 운송장비가 밀리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밀리는 쪽을 보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쪽의 산업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 어떤 부분들을 주로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200.39입니다. 2200 지키면서 마무리가 될지 이 부분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2222부터 2200까지 살짝씩 반등을 주는 척하면서 밀어버립니다.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죠.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이 지금 매도 크진 않지만 14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사네요. 기관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조금 약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드린 대로 조정 나옵니다. 6만 원대, 10만 원대 또 무너집니다. 공방이 굉장히 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 들어갔습니다. 네이버가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현대차, LG화학,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가운데 LG화학만 유일하게 올라갑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 관련한 업종들은 지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 SDI 신고가 경신 뒤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에 대한 부담이 좀 나오고 있고요. LG생건, 포스코, 신한지주, SK텔레콤 전체적으로 업종 가리지 않고 약세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669.94, 670선 살짝 이탈된 모습 확인되실 겁니다. 0.41% 빠지는데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오늘 673까지 지수가 약간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빼버리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좀 볼까요? 자, 수급을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시장 모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스튜디오 드래곤 중에 펄어비스만 지금 올라갑니다. 펄어비스 시장 올라갈 때는 조금 소외받다가 오히려 조정받고 주춤주춤할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 어느새 또 19만 원대까지 올라왔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KMW, 5G 관련 종목들 오늘 또 조정이 크게 나옵니다. 메디톡스, 휴젤, SK머티리얼즈 빠지는 가운데 헬릭스미스만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젠시스 호평 나왔다라는 얘기 어제 나왔는데 어젠 빠지고 오늘 반등 나오는 모습 다음 보도록 하죠.
원익 IPS 솔브레인 빠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SFA 에코프로 BM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BM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최근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징주에서 잠시 뒤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1187원대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환율도 최근 시장에서 널뛰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양시장은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잠시 상승 반등했던 코스닥도 다시 파란불을 켰는데요. 이 시각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에코, 프로비엠, 네이처셀, 미코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라정찬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네이처셀이 현재가 8,130원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지나서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라 회장은 주가를 조작해서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그동안 라 회장과 회사 측은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무죄를 주장해왔죠. 오늘 라 회장을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네이처셀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삼성 SDI의 투자 소식에 에코프로비엠이 이틀째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14% 올랐고요. 거래가 7만 5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7만 5,700원 넘어서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삼성 SDI가 안정적으로 관련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에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는 내년부터 헝가리 이 공장에서 NCA 양극재를 탑재한 5세대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NCA 양극재 공급자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업계 2위인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유력한 공급사 후보로 꼽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자회사가 신종 코로나 확진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미코도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0% 넘게 올랐고요. 현재 거래가는 7,42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초반 횡보하던 주가가 오전 11시쯤 크게 오르면서 최고가 7,590원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미코의 자회사인 미코바이오메드가 공항, 항만 등 검역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즉시 확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초단시간 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미코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긴급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쪽에서 지금 움직임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대미 관세 인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영향들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증시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주면서 증시에 좀 외국인도 어떤 4일 연속 순 매수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있었던 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 우선 후속 조치에 어떤 성격이 좀 짙은 부분이긴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어떤 경제 둔화를 막기 위한 어떤 중국 지도부의 내수 부양 의도가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이제 움츠러들 수 있는 내수와 또 소비를 관세 인하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중국의 추가 관세 이후에 추가 관세 인하 조치가 우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서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중국 국무원 이 관세 세칙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작년에 9월 1일
있었던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됐던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 조치로 이제 기존의 관세가 10% 부과되던 제품은 5%로, 또 5%였던 제품은 2.5%로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 관세 인하 배경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내수 진작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선 미국이 지난달 16일이죠. 작년 9월 1일자로 이 1,200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중국 자체적으로도 어떤 이 관세를 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향후 관세가 이 조정 계획과 관련해서도 양국 무역 정세 변화에 따라서 어떤 단계의 계단식 단계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함께 최종적으로 모든 관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당국 입장에서도 밝혔고요. 또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협상의 이행을 위한 움직임을 해석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역시 중국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는 가운데 이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 관세 인하로 어떤 제품 가격이 낮춰지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보겠다는 뜻도 좀 많이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국 당국은 3월이죠. 이 양해 행사를 앞두고 이미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의 인민은행은 지난 3일이죠. 이 7일물 역레포 금리를 2.5에서 2.4%, 또 14일물의 역레포 금리는 2.65에서 2.55%로 내렸고요. 또 1조 2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 약 204조 원 규모의 유동성 은행에 공급을 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추가 관세 확대 방침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작년 9월 1일과 12월 15일에 나눠서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에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하지만 미국과 중국 1단계 무역 합의로 중국은 12월 15일에 추가로 부과하려던 관세를 보류했었던 부분으로 있어서 우선 미국이 어떤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나올 때 중국이 추가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반응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중국의 좀 관세율 인하 조치 이후에 금융시장의 흐름이 전형적인 어떤 그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보여줬음을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치로 인해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는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해 큰 반응을 좀 보였었고,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하면서 신흥국 통화가 좀 강세를 간다고 한다면 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은 징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추후에도 봤을 때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진다고 한다면 경기 어떤 지표나 어떤 사이클로 주식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가 실적 발표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진출을 알려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종목이에요. 동향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대표적인 어떤 메신저에 대한 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트위터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는 카카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트위터가 최종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총 수익과 사용자 수가 전망치를 상회했었고, 이익은 좀 감소한 편을 좀 나타냈는데, 우선 트위터는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순이익이 이번에 1억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1,400억 원의 수익이 났다는 부분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같은 기간에 재작년에 2억 1,500만 달러에서는 좀 떨어진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트위터의
주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시징 서비스의 분기 수입이 10억 1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9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1%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억 달러 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분기에 하루 평균 사용자 수가 1억 5,200만 명으로 전분기에 1억 4,500만 명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순이익이 전문가 예상치 2억 3,100만 달러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다른 지표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출이 시장 예상치의 상한에 가까웠고 1일 사용자도 예상치 1억 4,700만 명을 좀 많이 넘어선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또 작년부터 트위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플랫폼 상의 광고를 보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일일 사용자 수를 공개하기 좀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매월 사용자 통계를 비공개로 돌렸었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는 일일과 매월 통계를 다 같이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총 본다고 한다면은 총 수입을 본다고 한다면 작년에 총 수입이 34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도 4조 900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진짜 대표적인 업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의 그 바로 투자 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지금 검토하고 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그거죠. 증권을 라이센스 확보가 됐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증권업에 대한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금융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투자증권 어떤 CMA와 연동한 트레이딩 어떤 시스템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또 일정 규모의 어떤 수신이 쌓이면은 이 여신 업무가 대출 업무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번에 이 카카오가 증권업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과 플랫폼을 결합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어떤 좀 새로운 트렌드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위터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시간에 이성훈 과장과 잠깐 얘기해봤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대중 관세를 지금 대미 관세라고 했나요? 낮췄어요. 그렇습니다. 반씩 낮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단계 무역 합의 이게 14일부터인데 어떻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잘 좀 봐달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 관세에 대해서는 1차 합의 단계에서도 이제 미국은 이 1,200달러 당초 이제 부과하기로 했던 거는 철회했지만 기존에 있던 건 절반 정도 낮췄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대가로 그러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입이 분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우한적 철폐했죠. 그리고 이제 철폐된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미국산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뭔가 팁을 줘야 되는데 1차 합의에는 없지만 우리가 약속은 못 지키지만 적어도 이런 성의를 보일게. 이게 바로 미국산 수입품 750억 달러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미국처럼. 예. 기존에 10% 받았던 관세는 절반으로 또 5% 받았던 관세는 2.5% 절반으로 똑같이 낮춰서 이건 트럼프와 미국의 어떤 전략이 아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남아있는 관세를 없애거나 절반 정도로 낮추면서 이건 1단계 합의의 후속 조치이지 새로운 건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를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물을 준 것처럼 보이는데 속내막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양국의
이제 협상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관세를 인하하면서 중국 당국은 미국 양국이 합의를 약속을 지키면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 모든 관세를 다 철폐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미국 상무부는 4월부터 환율 조작으로 이득을 본 외국 기업에서 수출하는 제품에 상계 관세 물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예. 미 재무부는 미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4월, 10월 두 번에 걸쳐서 환율 보고서를 만듭니다. 예. 그 보고서에 따라서 정말로 심각하게 인위적으로 자국의 해퍼 가치를 낮춰서 이득을 취했느냐 이런 걸 이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하고 네. 그 기준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기준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하일 경우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킬 경우에는 환율 조작국이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찰 대상국 워치리스트예요. 우리가 관찰 대상국이죠. 계속.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관찰 대상국이고 그 기준 세 개가 뭐냐? 일단 이제 미국 내 이제 그 무역 적자, 무역 흑자가 한 200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국가인지 예. 그리고 그 규모가 GDP 대비 2%를 넘는지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지 이런 걸 보는데 우리도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 대상국이지만 중국도 사실은 지난해 5월 이전에는 환율 관찰 대상국이었습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빼줬어요. 그렇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차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다시 워치리스트로 낮췄는데 이거는 매년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탄핵 정국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외교 문제를 이제 성과로 해서 자신의 11월 이제 대선에 예. 어떤 이제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하는 행동을 나와야 되죠. 보여야 됩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되면 가장 민감한 게 어디냐? 중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일본, 예. 그리고 유럽도 있어요. 이런 이제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더 협상에서 얻어나겠다는 협상 전략이지 실제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약점 같은 거 있으면 그 집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한번 거랑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네.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상기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참 이런 협상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뭐 다음 대선 행보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굉장히 피력하고 있는 게 탄핵 정국 두 가지에 대해서 표결이 있는데 둘 다 뭐 공화당이 이긴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안이 하나는 권력을 남용했느냐, 하나는 의회를 방해했느냐. 이 우크라이나 스카이들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종용하면서 군사 원조까지 연계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받았고 예. 이게 다시 탄핵의 사유였었는데 뭐 하원은 무난히 통과를 했습니다만 상원은 워낙에 공화당이 탄탄하죠. 예상이 뭐 정적 상원의 경우는 100명이에요. 100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지금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상도 올라가게 되면 부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별 의견 없이 두 안건 모두 다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낙인과에서는 좀 벗어나서 예. 11월 총선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안건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긁어부스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보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해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긁어부스러면 되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사실 그렇습니다. 호감을 갖지 못하거든요. 비호감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11월 총선에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공화당 이탈표가 그래도 한 표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한 표가 나오긴 나왔지만 네. 거의 전체가 다 대부분 다 단결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정도면 합심한 거죠.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중국 2월 유류 소비가 뭐 25% 급감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이 뭐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전 세계에 이제 미친 영향이 워낙에 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블룸버그는 이 중국 우한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당초 1분기 6% 넘는 성장세에서 4%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예. 거예요. 자,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위안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게 아마 미국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소비가 안 좋아요. 소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다 폐쇄돼 있고 이동을 못하게 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류 소비, 이동 제한하고 있고 여행 제한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류 소비는 당분간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월 중국의 소비량이
1년 전과 비교하면 25%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게 이 춘절 연휴는 이동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소비가 늘 텐데 그게 지금 안 됐다는 거죠.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의 25%이지만 이게 전 세계 소비를 따지게 되면 3% 수준 와. 만만치 않거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유류 소비 1위국은 중국이에요. 예. 미국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국제유가는 배럴당 서부텍사스산 중진류 기준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오펙은 급한 겁니다. 빨리 이걸 좀 어떻게 해야든 감사를 통해서 이 국제유가 떨어진 조절해야죠. 국제유가 조절하려고 싶은데 러시아가 비산유국인 러시아가 지금 안 된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만 배럴 아니 60만 배럴 100만 배 정도는 좀 하지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합의는 안 되고 있지만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행될지 여부는 지금 미지수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중국의 소비만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사태가 지금 계속해서 초기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올해 국제 유가는 전문가들은 현 수준에서 10% 이상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수요와금 중동이라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오페크의 감산이라는 인위적인 부양책 이런 걸 제외하게 되면 수급 상황에서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 중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 유가는 꼬인다. 이제 하방 압력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유가 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생각보다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건 이게 퍼지는 것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을 정도로 주가는 올라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2080선까지 장중에 월요일에 찍고 우리 시장도 2250선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그 중국은 8% 넘는 이제 춘절 연휴 첫날 급락세를 급락 막기 나왔죠. 위해서 예.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 사스 때보다도 영향력이 4배 이상 파괴력이 크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각국 정부가 그렇게 되면 지금 뭐 WHO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아직은 이제 대혼란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6단계 최고 등급으로 격상되게 되면 각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공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선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은 지금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압박을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할 것이고 네. 이렇게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흔들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통화나 재정 정책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선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경기가 좋아져서 중국 경기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좋아져서 오르는 건 이게 상한선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기대감이 오르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기대감이 올랐다는 건 다시 박스권 내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실적에 좀 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실적 위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다음 주에 확진이 얼마나 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도 그럼 시장이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진 않다. 뭐 이게 이런 지금 거예요?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 잠복기가 14일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14일 정도 이후면 뭐 번곡점이 될 것이다. 예. 뭐 큰 변화를 예견하는데 경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스하고 메르스 사태를 보게 되면 경제에 준 타격은 이제 사스 사태의 경우는 2분기예요. 6개월 동안 우리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열에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날씨가 좋아지면 풀리게 되면 풀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6개월 정도 가게 되면 우리는 지난해 2% 성장 간신히 했어요. 네. 10년 만에 최악이었습니다. 올해 2.4가 아니라 2% 아래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을 하고 싶어요. 예. 근데 1월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지금 잉크도 안 마른 상황에서 또 추경하느냐 4월 선거 앞두고 퍼주기 아니냐라는 논란 때문에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보니까 자동차 우리 뭐 반도체 이 다음으로 가장 큰 게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산업 지금 부품 하나 때문에 못 모든 만들어요. 하청업체들이 네.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 이제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도 경제든 펀더멘털로 돌아가든 이 실제적인 의료 부분의 이제 타격이 아닌 경제 부분의 타격은 저는 6개월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6개월 정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길게 보자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그때 앵커님과 얘기할 때가 리니지 2M이 출시되고 제가 그 CF의 그 김탁진 대표가 나와서 뭐 택진이 아저씨 뭐 하세요 뭐 이런 거였나요? 그거 뭐 얘기를 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리니지 2M 그때 출시되었을 때 뭐 댓글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뭐 댓글을 그냥 심포리를 땅콩으로 보는데 그게 뭐 주식하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살피는 이유가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과연 지금 소비자들이라던가 유저들이라던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니까 이제 뭐 굉장히 극단적인 내용도 많이 있었죠. 뭐 이런 어떤 사행성 게임을 왜 허가를 해주냐부터, 정부에서 무슨 허가 받고 받으면 공산당이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부터 돈 없으면 못한다. 근데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한 가지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술, 게임, 도박, 주식을 우리가 뭐 죄악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건 어떻게 이름을 재미있게 붙인 거지. 그 기업들이 만약에 정말 그 죄악을 짓는다면 검찰이나 뭐 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내려가지고 잡혀가겠죠. 근데 이제 죄악주라고 표현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중독성 때문이다. 근데 이제 게임주도 뭐 죄악주, 술, 담배, 도박, 주식과 함께 편입은 되지 않았지만 이 그 뭐 사행성 게임이다 뭐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무슨 반증이냐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하다는 걸 의미한다. 그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항상 뭐 새로운 신작이 출시된 뒤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때 목표 주가를 높이고 뭐 처음에 효과가 뭐 그 1위를 하긴 하지만 뭐 마케팅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떨어진다.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결국 그 부분이 저점이다. 지금 NC소프트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때 말한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지금 뭐 사실 뭐 그 우한 폐렴 관련주니 뭐 아니면 그 대선 관련주 이런 거 뭐 되게 운 좋게 잡으신 분들 아니면은 극소수의 실력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은 뭐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어떤 그 굉장히 중량급에서 이 정도의 NC소프트 정도의 수익 이거 굉장한 수익이에요. 지금 이 시장에서 흔들림이 굉장히 심한 시장인데 그래서 리니지 2M이 출시된 이후에서 매출 순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2019년 4분기 그 결과가 지금 추정치가 증권사별로 나오고 있는데 하루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해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누구라고 했죠? 극단에 있는 사람들. 정말 리니지를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리니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정말 게임에 열중해서 그런 댓글 신경 쓸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댓글을 제가 보는 이유가 뭐 소비자의 그런 어떤 평을 본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평을 보기 위해서 저는 보는 거고 만약에 NC소프트를 투자하시는 분은 사실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얘기 드린 요걸 보는 거죠. 2019년 4분기 하루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요 팩트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보면 헷갈리죠. 막 욕이 너무나 많으니까 왜 이런 게임을 만드냐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댓글의 특징들이고 이 팩트는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그 스타크래프트와 그 이 리니지가 PC 게임이 그때 뭐 PC방의 유행을 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두지휘를 한 게임이죠.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그렇죠. 전략 시뮬레이션이고 이거는 뭐 그 RPG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두 개가 이제 그 쌍두마차였는데 그때 스타크래프트는 그래도 뭐 돈을 조금 용돈을 받아서 PC방을 가면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그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할 수가 없었냐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그 레벨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게임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린저씨라는 그 단어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린저씨들이 왜 린저씨가 됐죠? 리니지와 아저씨의 합성어인데 이 아저씨들, 린저씨들이 그때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야, 나 돈이 없어서 그냥 스타 할래. 아, 나 돈이 없어서 들어갔는데 레벨이 딸려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30, 40대가 되어서 이제 돈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울분을 어떻게 보면 토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4,500씩 쓴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아, NC소프트에서 내가 만약 청소년인데 레벨업하기에 돈이 없다. 그런 청소년들은 예전에 린저씨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NC소프트의 지금 청춘, 지금도 청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65만 원, 목표가 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QSI입니다. QSI도 지금 제가 말한 뒤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날라갔습니다. 지금 QSI 그때 얘기 드릴 때 분명히 이것도 똑같은 얘기 드렸는데 이런 차트 찾아내셔야 된다고 주말에 차트 꼭 돌려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QSI가 지금 그 정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그 정고점 돌파하고 저기 하늘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그 마이크로 LED TV에 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삼성전자가 그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75, 88, 93, 110인치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QSI가 뭘 하고 있었냐면 국책과제로 마이크로 LED 소자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마이크로 LED는 그 컬러 필터 없이 스스로 빛을 내고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소형 발광 물질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건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른바 TV에 잔상이 남는 거를 줄여줘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이크로 LED TV를 만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 소자가 필요한데 QSI가 이런 그 국책과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 관련주로 엮여 있었는데 그때 기술적 분석 그 상황 당시 타이밍이 어땠냐면 정고점 돌파를 하려고 막 두들기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작은 종목이고 시장에도 잘 보호소가 없어요. 너무 조그만 종목이라. 보호소도 잘 안 나오고 숨어있는 종목인데 이런 게 소리 소문 없이 폭발하는 그 순간이 기술적 분석으로 포착이 된다. 분명히 이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기 전에 지금은 아주 그냥 하늘로 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추격 매수의 관점에서 지금 봐야 되는 때고요. 손절가는 17,500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50% 중후반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던 차미슬이 지난해 말에 60% 초반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소주 시장에서는 원래 그 하이트 진로가 합쳐졌다만 해도 하이트는 카스에게 뒤져 있었고 진로의 차미슬은 좋은데이나 뭐 이런 그 처음처럼 어떤 과일 소주의 그 어떤 공격이 있었지만 역시 1등의 벽은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맥주보다는 소주가 좀 더 강한 그 상황에서 합쳐졌죠. 근데 지금 하이트 이쪽에서 테라가 지금 1위와의 격차를 4% 이내로 축소했다는 지금 예상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나요? 이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는 마음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래서 사실 노르망디 상륙 작전까지 끌어오는 게 물론 되게 멋있긴 한데 낭만스럽긴 한데 과연 정말 그게 그 결과로 빨리 나타날까? 당연히 뭐 그 CEO나 그런 어떤 그 팀에서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이제 그 성과로 안 나타나면 다 그냥 공연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테라의 돌풍으로 인해서 차미슬이 60% 초반대까지 그 점유율을 올렸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뒤로 밀렸어요. 약간 뉴스가. 이게 지금 이게 7년여 만에 매출 2조 원대를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이트진로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 지붕 두 가족인 느낌이었다. 한 지붕 한 가족이 되어야지만 진짜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아직도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하이트진로가 이제는 정말로 이렇게 성과가 둘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진로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죠? 진로는 이제 60% 초반대니까 더 가서 완전히 공고히 하려고 열심히 할 때고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가 돌풍을 일으켰으니까 1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시 1위를 한번 탈환해보자 이런 목표의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정말 하이트 진로라는 간판 아래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직원들의 어떤 그런 벌써 7년도 지났고 이런 그 융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를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4만 원입니다. 하이트 진로까지 세 종목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어소프트 단기 접근해봤는데 이거 어땠습니까? 네, 지어소프트 이제 전고점을 앞두고 굉장히 그 다지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뭐 한국 밸류 자산운용 얘기 드렸지만 한국 밸류 자산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급등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 밸류 자산운용 자체가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데고 오랫동안 보유를 하다가 뭐 옛날처럼 오래 보유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거를 무슨 뭐 매수의 타이밍으로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 드린 관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얘기 드린 건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표방하다 한국 밸류 자산운용에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성장 가치라는 가치도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의 그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로 편입할 만하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을 그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매수의 타이밍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잡는 거였죠. 그래서 지어소프트가 밑으로 그 급락을 했었는데 거기서 밑에서 이평선의 그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있었고 그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1차적으로 전고점까지 왔어요. 근데 이 전고점에서 이 부분을 벗겨내냐 마냐는 시장이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인데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오아시스라는 그런 어떤 그 유니크한 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소문을 더 탈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전고점을 그 벗기는 거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보유를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더 큰 수익을 얻어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어소프트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예, QSI입니다. 네. QSI도 이거를 뭐 오늘 제가 이걸 말했다면 사실 저거 지금 돌파해가지고 쭉 뻗어난 거를 지금 저거를 무섭게 저걸 매달리라는 얘기냐. 근데 저 분명히 정고점 두들기고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어소프트도 지금 똑같죠. 지어소프트도 저러다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스타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키네마스터도 그랬고요. 키네마스터 차트 켜서 QSI랑 지금 비교해 보시고요. QSI도 지금 날라갔죠. 그러니까 키네마스터나 QSI가 정고점을 두들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정고점을 두들기고 있을 때 그 전 모습이 어땠냐면 밑에서 강하게 치고 나온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못 들었던 정고점에서 막 치고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모양이에요? 급등했다가 급락하면 그 시세가 꺾이는 건데 급등했다가 정고점에서 계속 지지하고 있어요. 그거는 폭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 차트를 주말에 돌려보면서 찾으라고 지금 계속 또 반복하는데 이번 주말에도 꼭 찾아내세요. 그거를. 그 지어소프트, 뭐 QSI, 키네마스터 이런 스타일의 차트를 스스로 찾아보세요. 그냥 일단 모방을 하면서 그 창조를 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꼭 찾아내 보시기 바라고요. QSI는 이미 지금 뻗어 나갔는데 신규로 추가 매수해서 지금 그 수익을 낼 구간이 지금 충분하다. 그래서 그 QSI를 이번 주 단기 추천주로 추천하겠습니다. 네. QSI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 보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섹터 흐름, 굉장히 또 관심들 많이 가시는 부분일 텐데 어떻게 짚어주실 생각인가요? 네,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부분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을 좀 주고 있고 영향을 좀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마스크나 장갑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주도 섹터 역할을 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 또 그 바뀌는 가운데서 주가의 흐름도 상당히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제 모나리자로 대변되는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는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혹은 항생제 쪽으로 주도주가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환이 질병이 계속해서 어떻다라는 성격이 좀 규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신종 코로나 관련돼서 알았던 부분들은 역시 치사율은 생각보다는 낮게 나왔고 감염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마스크나 장갑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마스크와 관련된 장갑과 관련된 부분 또 여기에 재지까지 혹은 원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뛰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중국의 감염력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숫자가 늘어났느냐 환자가 얼마만큼 큰 폭으로 늘어났느냐 부분이 시장에 대한 충격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시장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 알려지지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 숫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사율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감염력이 늘어나면서 치사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감염 속도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독감과 비슷한 수준의 치사율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 0.1% 내외 정도의 치사율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꽤 있는데 이제 여기에 육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이 감염력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초반에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이제 주저앉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마스크 관련된 회사들을 밀착 취재를 해보니 전체적으로 생산 물량은 상당히 오버돼 있었고 특히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계절적 성수기 혹은 항상과 관련된 부분가 한 순간만 반짝으로 유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고 부담을 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보다는 대부분 이제 위탁 생산에 의존을 하고 있고 재고 부담 때문에 위탁 생산하는 부분을 추가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이제 마스크와 장갑 관련된 부분 한풀 주저앉을 때 최근 이제 완치되는 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항바이러스제, HIV 감염제와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여기 항생제를 섞어서 썼더니 이전에 우리가 메르스 때 썼던 치료요법과 동일한 부분을 썼더니 완치 환자들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들면서 신풍제하고 대변되는 항바이러스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들의 시세도 이틀 이상 이제 가지 못하고 또 오늘 주저앉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보신다면은 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파급 여파가 갈수록 이제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일주일 가까이 가다가 최근에는 시장에 반영되는 정도가 이틀에서 혹은 하루 사이에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 종목과 비슷한 흐름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테마주처럼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대부분은 1박 2일 정도의 상승을 거친 이후에 단기간에 또 다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1박 2일 상승과 같은 제한된 흐름 속에서의 단발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엇박자를 타시게 되면 단기 고점에서 사고 다시 저점에서 매도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접근하실 분들은 기술적 분석이 좀 가능하고 계속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주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관련주가 조금 확대되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인터넷 교육과 관련된 부분
제지와 관련된 부분, 택배와 관련된 부분까지 좀 확대되는 영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테마주로 같이 인식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핵심주와 비교해서 관련주는 등락은 작게 낙폭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만약에 내가 꼭 이 종목들을 매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관련된 핵심 종목에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된 핵심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더 해주실 이야기 준비된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섹터의 종목이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모나리자가 대장주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모나리자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마스크 생각과 관련된 부분을 오픈을 하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좀 잃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위에 이제 웰크론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루 이상 상승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항바이러스 관련된 종목은 신풍기약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넷 관련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메가임디가 주가 탄력성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지주까지도 조금씩 꿈틀거리는데 대림제지가 상승폭과 물론 이제 낙폭도 크게 나오고 상승폭도 크게 나오는데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각 섹터 내 종목들 보시면은 웰크론이나 신풍제약, 메가임디, 대림제지 등이 각 섹터 내에서 주도주 역할을 좀 하면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다. 다만 이제부터는 좀 오르는 속도는 빠르기는 하지만 내려오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면서 상승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지금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또 항바이러스제와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든다면 어제 차익 실현을 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어제 차익 실현해야 될 때를 놓치고 오늘까지 끌고 오셨다면 이게 물리게 되는데 이런 테마성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번 상승한 이후에 개인들 매물이 물려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바로 상승하지는 않죠. 적어도 2박 3일 내지 3박 4일 또 혹은 일주일 정도의 주가를 빼서 손절하는 타이밍을 가져야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엇박자를 타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꼭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 내에서만 짧게 매집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대장주 위주로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